엄마, 지금 바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지금 아버지 장례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다고 그러니?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멀리서 며느리의 신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권 챙겼지? 해외여행은 오랜만이라 설렌다, 그치?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여행이라니? 엄마, 사실 내일 유럽으로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세윤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 장례식인데? 해외여행 간다고 못 온다는 게 말이 되니? 너희 진짜 제정신이야? 그때 며느리의 투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알았나? 엄마, 전날이라 비행기랑 호텔 취소도 안 돼요. 저희도 돌아오면 제대로 아버지 찾아뵐게요. 아버지 가시는 길 자식이 장례는 치러야지. 너희가 이러면 아버지가 편히 눈 감으시겠니? 엄마저도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죠. 아버지도 저희가 행복해하는 걸 더 바라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저희 잘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4세 강미경 씨입니다. 평생을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강 씨는 남편과 함께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30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했고 정년퇴직 후에도 늘 남의 눈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동네 공원에서 남편과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둘은 함께 장을 보고 때로는 노인정에 들러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혼자 장 볼게요. 당신은 무릎도 아프다며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니야, 나도 같이 가야지. 당신 혼자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오려고 그래? 이처럼 서로를 챙기는 부부의 모습은 주변 이웃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가는 건 늘 아들과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세훈이와 며느리는 한 직장을 진득히 다니질 못했고 허세와 사치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SNS에는 끊임없이 명품 쇼핑, 고급 음식, 해외여행 사진이 올라왔지만 정작 저축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는 족족 다 쓰는 소비 습관, 즉흥적인 지출, 그리고 사는 건 한 번뿐이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욜로족 부부였습니다. 강 씨도 처음에는 젊은 애들이니까 즐겁게 살 나이지라며 너그럽게 이해했습니다. 남편도 너무 엄격하게 키우지 말자는 주의였기에 아들의 행동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는 못 해본 것들이니까 좀 봐줘야지. 세윤이도 나이 먹으면 곧 정신 차릴 거야.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생활 방식은 나이가 들어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년 전 무리한 카드 사용과 과소비로 아들은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죠. 채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 연체 독촉장, 밀린 세금 고지서까지. 결국 아들 부부는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딱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정말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이 위기만 넘기면 저희 가족 정말 제대로 살 거예요. 며느리까지 눈물로 글썽이며 시부모에게 읍소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비록 평소 며느리의 허영심 많은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과 며느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어쩌죠? 그래도 돕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에휴, 그래도 부모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강 씨와 남편은 부모니까라는 생각으로 매번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아들 부부를 도와준 금액은 이미 벌써 1억이 넘었지만
아들 부부는 부모의 지원을 당연시 여기며 강씨 부부에게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 부부의, 특히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라며 고마움을 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마움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시부모의 지원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의 이런 행동에 점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고 종종 우리가 너무 애를 응석바디로 키운 게 아닐까 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강 씨 부부에게 뜻밖의 제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준비했어요. 대출도 일부 받을 거고, 거기에 부모님이 1억 정도만 보태주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 말에 강 씨 부부는 며칠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남편 이제 은퇴했고 남은 자금은 부부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릴게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가게 자리 잡으면 부모님께 그동안 받은 거 전부 갚고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하지만 아들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 앞에서 결국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강 씨도 남편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세윤아, 이번에는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자. 나중에 갚기 어려우면 말하고. 그래도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는 건 잊지 말아야 한다. 당연하게 여겨선 안 돼. 남편의 뼈 있는 말 한마디에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결국 차용증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강 씨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1억을 지원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겉멋만 잔뜩 든 카페 창업은 무리한 인테리어. SNS에 올릴 홍보용 사진 찍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강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작 창업 준비는 부실하게 한 영향으로 가게는 금세 기울었습니다. 결국 9개월 만에 폐업을 하고 말았죠. 남은 건 임대료 연체와 밀린 미납세금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즈음 남편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새벽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지병으로 알고 있던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찾아온 것입니다. 강 씨는 당황하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오는 동안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발 정신 차려봐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졸중이 꽤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강 씨는 정신없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일단 위급한 상황은 넘겼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입원 치료가 불가피합니다. 남편이 입원한 후 강 씨는 밤낮 없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남편 곁을 떠날 수 없었죠. 한참 고민 끝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아. 간호하기엔 엄마 혼자 힘에 부치는데 너희가 같이 병간호 좀 도와주지 않겠니?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요양원이 잘 돼 있는 것 같던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세윤아, 그래도 아버지야. 요양원은 무슨 우리가 돌봐야지. 그러자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지금도 빚 갚느라 정신없어요. 병간호 경험도 없고요. 차라리 아버님을 좋은 요양원에 보내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카페 창업으로 진 빚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부모에게 진 빚은 까맣게 잊은 듯한 태도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강 씨는 속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평생을 함께 했어. 차가운 요양원 침대 위에 홀로 쓸쓸히 남겨두는 건 아내로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야. 강 씨는 그저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남편 곁을 끝까지 지켜야 해. 그게 내가 할 마지막 도리야. 그렇게 강 씨는 홀로 남편의 병간호를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그나마 체면상 병원에 몇 번 얼굴을 비쳤을 뿐입니다. 아들이 병원에 왔을 때 강 씨는 기뻤습니다. 세윤아, 왔구나. 아버지 상태가 평소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 이따가 의사 선생님 오시면 같이 얘기 좀 들어줄래?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마치 내가 올 만큼 왔다는 투였고 몇 마디 인사 후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마, 이번에 일을 새로 구해서 한동안은 좀 바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심지어 며느리는 결국 병원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요. 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강 씨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간간히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부재를 의아해했습니다. 미경아, 세윤이는 왜 잘 안 보이니? 며느리는 어디 있고?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 그때마다 강 씨는 변명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시간 날 때 온대. 하지만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강 씨는 홀로 남편을 간호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그저 아들을 너무 감싸주기만 했나? 우리는 그저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생각은 많았지만 지금 당장은 남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됐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는 강 씨를 복도로 불러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남편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강 씨는 병실에 눕혀진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강 씨는 묵묵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가족을 위해 쉼없이 걸어온 사람이었죠. 한편 남편은 마지막 순간 강 씨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도 정말 고생 많았어. 하나 걱정인 건 아들놈이랑 며느리인데 잠시 가까이 와보시오. 남편은 강 씨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고 이에 강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나 몰래 언제 그런 걸? 남편이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 편히 갈 수 있게 준비해 두었어. 나머지는 당신한테 전부 맡길게. 그러던 어느 저녁 남편은 마지막 숨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 씨는 한참을 울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윤이 아버지,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의사가 사망 시간을 알리자 강 씨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며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강 씨를 부축했지만 가슴속 고통은 누구도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정이 된 강 씨는 담담하게 장례식 준비를 했고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분주해 보였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강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버지 장례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다고 그러니?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멀리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권 챙겼지? 해외여행은 오랜만이라 설렌다, 그치? 강 씨는 손에 쥔 전화기를 바라보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여행이라니?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내일 유럽으로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강 씨는 숨이 막혔고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윤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 장례식인데? 해외여행 간다고 못 온다는 게 말이 되니? 너희 진짜 제정신이야? 그때 며느리의 투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알았나? 아들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전날이라 비행기랑 호텔 취소도 안 돼요. 저희도 돌아오면 제대로 아버지 찾아뵐게요. 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가시는 길 자식이 장례는 치러야지. 너희가 이러면 아버지가 편히 눈 감으시겠니? 그러나 돌아온 건 차갑고 무책임한 한마디였습니다. 엄마저도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죠. 아버지도 저희가 행복해하는 걸 더 바라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저희 잘 다녀올게요. 아들의 마지막 말을 순간 강 씨는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강 씨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례는 절차대로 시작됐습니다. 강 씨는 혼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친정 쪽 조카가 소식을 듣고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이모,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카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장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빈손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 은퇴한 상사, 오랜 지인들, 이웃들까지 빈소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종필 씨는 정말 바르게 살던 분이라며 진심 어린 애도의 말을 전했습니다. 강 씨는 모든 조문객에게 예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많은 사람들 사이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소 한쪽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강신의 아들이랑 며느리는 왜 안 와? 듣기론 해외여행 갔다던데 말이 되나 그게?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랑 시아버지 장례식인데. 그 속삭임이 강 씨의 귀에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죠. 장례식 이틀째, 조카가 조심스레 강 씨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모,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조카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올린 SNS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위 요트 위에서 웃음 짓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 드디어 기다리던 유럽 바다에서 행복 충전 중. 이라는 글귀가 사진 밑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들이랑 며느리는 지금 바다 위에서 웃고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고 있다고. 강 씨의 손이 덜덜 떨리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조카가 황급히 강 씨를 부축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강 씨의 안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30년간 해왔던 것처럼 참고 자식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제 너희는 내 자식도 내 가족도 아니야. 장례 마지막 날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강 씨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맡긴 일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강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며 많은 것을 참고 견디었던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강 씨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고요했고 이제 남편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공항에서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강 씨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왔어요. 마음이 무거워서 여행 내내 즐겁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마치 형식적인 의뢰라도 하듯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쇼핑백을 보는 순간 강 씨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강 씨의 눈치를 많이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엄마, 사실 유럽 여행이라 비행기 값만 200이 넘고 호텔이랑 투어 다 예약되어 있어서 취소하면 손해가 어마무시했어요. 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아버님이 너무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너무 당황스럽고 슬펐어요. 아버님이 저희 많이 아껴주셨는데. 둘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 이제 슬슬 정리하셔야죠. 하지만 강 씨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에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거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굽고 며느리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들인데.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저희에게도 있다는 걸요. 강 씨는 손을 들어 두 사람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격? 그 자격을 너희가 어디서 찾는 거니? 강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도 너희는 바다 위에서 하하호호 웃고 있었지. 아주 사진까지 올리면서 말이야. 너희는 이제 우리 자식이 아니다. 아들은 멍한 얼굴로 강 씨를 바라보다가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 말을 듣자 강 씨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에서 한 권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와 금액, 용도까지 꼼꼼히 적힌 기록이 있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2억 원, 카페 창업자금 1억 원, 생활비 지원 4천만 원. 강 씨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동안의 내역을 하나하나 읊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받아갔어? 그때마다 우리는 믿었고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은 너희에게 더는 줄 것도 남길 것도 없다. 아들은 당황해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고 아버지 뜻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제게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때 며느리가 울컥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린 법적 상속자예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강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뜻이야. 강 씨는 서랍에서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난 게 아니란다. 본인 박종필은 사망 이후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을 아내 강미경에게 일임한다. 자식 세윤과 며느리 지훈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생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과 반복되는 실망스러운 행동, 불효로 인해 실망이 깊었기 때문이다. 유언장 끝에 또박또박 남편의 친필 서명이 있었고 공증인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우리한테는 아버지께서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신 거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씨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의 뜻이야.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이 이것이었어. 내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하라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은 이미 유언장에 적어두었다라고 말이야. 그리고 유언장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셨지. 순간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강 씨는 다시 한번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서랍에서 차용증 원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에게 빌려준 카페 창업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야. 그때 우리가 빌려준 거 기억하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지고 아들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건 빌려주신 건 맞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걸 따지나요? 부모니까 지원해 주신 거잖아요. 며느리도 흥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그땐 다 같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와주신 거 아니었어요? 카페 망하고 저희 사정 어려운 거 다 아시면서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내놓으라니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세윤아, 지윤아. 우린 평생 부모라는 이유로 너희를 감싸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려 했어. 처음부터 너희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생각도 없었고 그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빌려준다고 한 거였지. 강 씨의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너희의 행동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 가시는 길,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 아버지의 오래된 직장 동료들까지 다 왔는데 정작 친자식과 며느리인 너희는 오지 않았잖니? 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장례보다 해외여행이 더 중요하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감싸고 기다려줄 이유가 없더구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강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재산은 챙기겠다고. 며느리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도 자식인데. 강 씨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어. 강 씨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도 이제 자식 없는 셈 칠 거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더 이상 금전적 지원도 일절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렴. 며느리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아들은 마지막으로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소송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목 챙길 거니까 각오하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끝을 알리는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강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다시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이 부탁한 일의 마무리를 마쳤어요. 당신도 이제 편하게 가요. 그 일이 있은 후 아들은 끝끝내 어머니에 대한 소송을 반대했으나 며느리가 독단적으로 끝내 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에는 소송을 거는 건 좀.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한테도 상속권이 있다고요. 다 찾아봤어요. 법적으로 저희도 당연히 받아야 해요. 아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끝내 며느리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모 자식 간 법적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도 법적 상속자예요. 부모님 유산은 자식에게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법정에서 며느리는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들은 법정 한쪽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담담히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정에서 강 씨는 남편이 생전에 공증한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이었고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문서였습니다. 또한 강 씨 측은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지원했던 모든 금액과 차용증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결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에게 상속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정했고 며느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은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뭐라고 속삭였고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 씨를 불렀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강 씨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빌린 1억이라도 변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도 얼굴이 붉어진 채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강 씨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 남편이 얼마나 너희에게 실망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이제는 달라질게요. 엄마, 정말이에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 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강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법, 그리고 자식 없이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죠.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견딜 만해졌습니다. 지역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고 일주일에 2번씩 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세윤이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세윤이네 결국 파산 신청했대요. 세윤이는 지금 일용직 일하고 있고 아내는 편의점에서 알바한다나 뭐라나. 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죠. 그래. 듣기로는 둘이 이혼했다던데요. 아내가 원래 그렇게 사치를 부리는 성격이었으니 이런 상황을 못 견디는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강 씨의 마지막 배려로 빌린 1억은 천천히 갚아도 좋다고 했음에도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자주 그만두었기에 번듯한 회사에 취업이 어려웠고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며느리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늘어만 갔고 결국 그들은 이혼했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했던 SNS 계정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그 소식을 친척을 통해 전해 들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실 강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어도 그래도 자신이 낳고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임지고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아들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이제서야 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됐어요. 이젠 정말 열심히 살게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강 씨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말 바뀐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한 걸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는 부탁뿐이었습니다. 강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남아 작게 아들을 응원했죠. 세윤아, 그래도 내가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가길 바란다. 하지만 용서하고 품어주는 건 난 먼 훗날 그때 가서 내가 결정할 일이겠지.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강 씨는 자신이 홀로 서기 위해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후 나도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는 좀 더 내 삶을 살 거예요. 창밖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려는 기운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란 이름만으로 무조건 용서할 필요는 없지.
때론 단호할 줄도 알아야 해. 어느 봄날 강 씨가 복지관 앞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모습이 멀리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차림새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잠시 앉아도 될까요? 강 씨는 살짝 옆으로 비켜주었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건설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어요. 머지않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그냥 엄마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예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엄마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 잘 왔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그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강 씨는 아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볼게요. 또 찾아뵐게요. 괜찮으시다면요. 강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을 다시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강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봄은 언제나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강 씨는 그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